네, 지난밤 연준이 FOMC를 열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책 변화 가능성,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FOMC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FOMC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최근 그 한 달 나온 통계를 보면 지난 9월에 우리가 50bp를 내렸을 때 네. 파월이 뭘 크게 걱정했냐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금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9월에 50bp를 내렸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고용 통계가 안 나빠졌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파월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파월이 사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문제가 어제 기자회견에 저는 가장 중요한 꼭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파월이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의 금리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축적이다. 네.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용어가 recalibration이라는 용어인데, 굳이 우리가 번역하자면 통화 정책을 방향 전환을 하겠다, 네. 수정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 근데 문제는 12월 달에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25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질문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수준은 높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그 다음에 사임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긴장되고 기자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NO라고만 대답하는 걸 보고 상당히 그 감정이 좀 내부적으로 좀 불쾌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통화정책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So let me say that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We don't guess, we don't speculate, and we don't assume. Now, just in principle, it's possible that any administration's policies or policies put in place by Congress could have economic effects that over time that would matter for our pursuit of our dual mandate goals. So we, along with countless other factors, forecasts of those economic effects would be included in our models of the economy and would be taken into account through that channel.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단기적으로 대선 영향은 없지만 정부 정책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확인하고 오셨고요. 교수님, 트럼프 공약 중에서 10에서 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우려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정책은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회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20%를 매기고 싶어도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가 20% 올라간다고 우리가 단정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둘째, 설사 20% 관세가 물려진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우리나라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작다. 저는 그런 우리가 배경을 깔고 파월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물가가 지금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물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불안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우려는 커져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통화 정책에는 경제 흐름, 경기 흐름이 중요하고 연준 앞으로 뭐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우려를 했죠.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뭐 하드 랜딩 한다, 뭐 경착륙 한다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놀랍게도 한마디로 파월은 현재의 경제를 remarkable, 놀랄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간다. 이제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전쟁 변수가 있단 말이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계 경제에 큰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그다음에 기후가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후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어떤 기후 변화나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위험성을 제외하면 미국 경제는 지금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파월의 판단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연내 뭐 한 차례 FOMC가 더 남아 있습니다. 12월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관심이 좀 큰데요. 네. 12월에는 어떤 지표 좀 주목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일단 앞으로 이제 한 달 반쯤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물가 통계하고 고용 통계가 나올 텐데 어저께 그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12월 달에 25pp 내릴 확률이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그러면 물가가 안 가라앉고 고용도 안 나빠지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이 지금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기자회견 전보다는 좀 불투명해졌어요. 저는 아마도 25bp 정도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물가가 지금 특히 그 근원 PCE 물가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2.7%로 사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달, 내달에 나오는 PC, 근원 PC 물가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이게 2.7이나 2.8로 올라간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훨씬 더 불확실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경제, 그중에서도 뭐 고물가, 체감물가라는 얘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리마커블 하면서 뭐 3%대 가까이 가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사실 중산층 이하의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생활고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에 정부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두 꼭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이 올라갈 거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긴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거니까 시간이 흐르면 미국 국민들은 그런 어떤 그 인플레이의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공감을 못 하겠고 실제로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현장 경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는 파월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너무 가볍게 이번에 해리스 집권당이 진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아서 우리도 발표하는 성장률하고 중산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 경제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부분에 저는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표와 체감 간에 좀 괴리가 있다는 점,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임 시절 연준의 개입성 발언을 수시로 했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뭐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질까 이것도 관심인데 간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o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Can you follow up on,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네,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의 답변이 굉장히 단호하게 답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준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행정부에 저는 간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 연준 의원들의 상당수가 과거에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네. 특히 트럼프 1기 때 3명의 그 연준 의원이 사표를 냈었어요. 1년 이내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연준 의원 7명 중에 4명이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은요 50대 50이어 갖고 카멜라 해리스가 찬성해가지고 연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의 연준 의원이 사표를 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 파월은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첫째, 굉장히 많은 간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수의 연준 의원이 사임을 하고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연준의 인적 구성 변화와 그로 인한 어떤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것이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FOMC의 독립성 문제와 행정부와 사이의 어떤 갈등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연준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행정부의 간섭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어젯밤 나온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직전보다 좀 증가하긴 했는데요. 미국 경제 관련해서 고용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규 수당 증가는 22만 1,000명으로서 지난달에 비해서 3,000건 증가했더라고요. 네. 퍼센트로 내니까 1.4%예요.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 그 실업수당은 189만 명인데 요게 지난달에 비해서 3.9만 명 증가했어요. 요것도 퍼센트를 내보면 2%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나빠진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금년으로 보면 한 1년 동안으로 보면 서서히 고용시장이 가라앉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냉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달에 우리가 50bp를 내릴 때 선제적으로 고용시장을 걱정해서 50bp를 내렸는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진 거죠.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그 내년 금리 인하 경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9월 달에 경제 전망치를 보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는 3.4로 봤거든요. 네. 3.4라는 것은 상한이 3.5거든요. 지금 이번에 내려서 4.75니까 이번 달서부터 내년 연말까지 1.25%, 125bp를 내릴 거다라고 이게 언제 전망이냐면 9월 전망이에요. 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새 전망이 나오니까 12월 달에 S&P를 봐야 되겠지만 9월의 전망이 내년 말까지 125bp인데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저는 그거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서 내년도 기준금리는 9월에 3.5였는데 상한선이 아마도 3.5로 가거나 아니면 3.75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즉 내년의 금리 인하는 우리가 9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봐서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 12월 FOMC에서 그 점도표와 경제 전망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크게 올라서 좀 증시에도 악재로 반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할 경우에는 이런 재정 적자 더 이제 확대될 거다. 뭐 이래서 국채금리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앞으로 국채금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바이든 정부하고 혼동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 네.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한 것이지 공화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기구를 이렇게 단촐하게 가져가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공화당 정부의 전통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과감하게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국채 금리가 장기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투자 자금이 국채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위험시해서 볼 필요는 없다.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즉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도한 국가 부채로 인한 국채 발행의 물량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된다고 하면 공화당 정부는 경기의 위축을 무릅쓰고라도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전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는 현재 수준만 해도 4.5%, 4.3%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저는 그래 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가 오늘 막을 내리는데요. 얼마나 이제 돈을 풀 것인가. 그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중국 경제에는 좀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뭐 이번에 가장 큰 우려가 미국이 어쨌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관세 조치 또는 이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1차적인 피해는 중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사실 중국 경제는 두 개의 큰 신기루 위에 건설된 나라인데 하나의 신기루가 수출이고요. 근데 이 수출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내수인데 이 내수가 전부 정부 규제, 정부 주도에 의한 내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 주도가 먹히지만 이게 한계를 넘어가면 정부 주도가 안 먹히기 때문에 지금 수출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소비와 같은 내수도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고 해도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지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인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땜질은 가능할지 몰라도 성장률을 5%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경제는 중국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중국 경제 서서히 하강하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선 전부터 우리 시장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트럼프 2.0 개박을 앞두고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도 수출의 타격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수출 중에서도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철강,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이게 미국의 국익에 딱 부합이 되는 거라서 네. 미국에 상당히 어떤 그런 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각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그동안의 반도체나 자동차나 또는 뭐 조선이나 철강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우리가 통해서 다른 분야의 수출을 늘릴 쪽으로 우리가 구조를 빨리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통 산업의 전환은 중소기업 육성에도 좋고 지방 육성에도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은 반도체 주도 또는 뭐 자동차 주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동안 우리가 소외되었던 수출 품목에 대한 저는 집중 지원 그리고 특히 지방의 이런 그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에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